또 이게 그 우리 존청 변호사님이 미국 자산관리 성공 전략 책을 쓰셨는데 한국 사람들 뭐라고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좀 미국으로 자산을 좀 이전시키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도가 예전이랑 막 비교하실 때. 예전이라고 하면 뭐 제가 막 뭐 물론 이쪽 일을 한 게 벌써 20년 정도?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나와서 한국의 일반 인들을 대상으로 같이 일을 한 거는 10년이 넘었으니까요. 네, 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제가 체감하는 걸 본다면 뭐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늘어난다, 관심도가 늘어난다라는 것.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그 관심도의 어떤 증가에 대해서 제가 체감하는 그 강도는 그 전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뭐 한 자산이 한 100억, 200억 있는 부자들과 한 1, 20억 있는 부자들. 그러니까 원체 막 거액 자산가들은 뭐 이렇게 분산 투자도 하고 미국 부동산도 산다고 하는데 그보다 자산이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관심을 많이 가져요. 최근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뭐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현상은 현상인데 그에 대해 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억, 20억이 전체 재산일 때 국내 투자에 있어서의 어떤 솔루션들이 다 한계에 다 달아서 외국 투자를 본다라고 하는 건 좀 그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으나 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고개를 들어 다른 기회를 찾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관심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왜 늘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굳이 그걸 부정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개개인들의 어떤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잖아요. 뭐 주식은 사실 뭐 말할 것도 없이 그쵸.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뭐 핸드폰 안에서 다 되고. 그렇죠. 뭐 부동산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기타 또 미국에서 내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다른 금융 상품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이제는 뭐 옛날 같이 그렇게 막 이걸 리소스를 찾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투자 후 관리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하다 보니 따지고 보면 그리고 제가 이제 있는 곳이 미국인데 네.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이니까 뭐 기축통화국이면서 어쨌거나 뭐 1등 국가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한 명의 투자자로서 내가 꼭 이주를 하지 않더라도 그 시장에 내가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그 방법 그게 있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관심이 늘어나는 거 아닐까 싶. 그러니까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은 스마트폰으로 너무나 이제 쉽게 거래가 가능한데 부동산은 뭔가 좀 가봐야 될 것 같고 뭐 서류도 왜 우리나라에서도 집 살 때 서류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뭐 대출 받을 때도 그렇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안 보고도 살 수 있어요? 안 보고 그런 사는 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있더라고요. 있는데 예. 그게 뭐 일반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부동산이라는 게 갖는 특성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매력적인 이유는 예. 한국에서 어쨌거나 어느 정도의 자산을 일군 사람들이 이 성공의 대상이 된 성공의 어떤 그게 된 건 부동산이 많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내가 여유 자금이 생겼어요. 더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부동산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 제도를 놓고 봤을 때. 그럼 이제 고개를 들어 딴 데를 보니 이제 미국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어쨌거나 달러 베이스니까 온몸으로 그걸 내가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대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동산이고 내가 성공을 했었고 그리고 그게 또 한국 법과 같은 그런 아주 뭐랄까 엄격하고 또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해서 과하게 그쵸.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과세 규정도 없고 오히려 알아보면 미국의 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과세 제도는 굉장히 투자자 프렌들리한 그런 제도이다 보니 또 그런 것까지도 듣게 되면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죠. 미국은 다주택자 규제 없습니까? 아우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 좀 사회적으로 다주택자를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주택자 되면은 되게 욕 먹는데. 그게 뭐 양면적인 해석이 있는 거겠죠. 진짜 그러나 뭐 좋은 뜻에서 보면 열심히 해서 어떤 투자의 기회를 찾고 거기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성공하는 그런 모습일 것이고 다주택자라고 해서 뭔가 세법적으로 막 분리하거나 이러지는 미국은 전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없고요. 오히려 관련 그 제도들을 놓고 보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법이 그런 물론 미국도 세법이 자주 바뀌긴 합니다만 네네. 어떤 근본이 되는 그런 법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팩트로 받아들이는 그런 근거법들은 예. 웬만하면 여간에선 바뀌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하게. 예측 가능하다라는 어느 거죠. 날 갑자기 6억 이상 대출 금지. 그런 게 없죠. 그런 건 내일부터 그런 6억 거. 이상 대출 금지.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예. 이게 어떤 정당, 어떤 정치적인 입김에 따라서 이 롤러코스터 마냥 극단으로 간다거나 그런 상황들은 없으니까 근데 미국도 뭐 LTV, DTI, 뭐 DSR 이런 거는 자율에 그렇죠. 맡기죠. 그거 옛날에 자율에 맡겼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던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의 어떤 규제로 인해 예. 당연히 어떤 그 개개인들이 모기지를 받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예. 뭐 극단적으로 개인 모기지 레이트를 이 대출 금리를 몇 퍼센트 이내로 낮추면 안 된다거나 뭐 높여야 된다거나 뭐 그런 식의 규정은 나오진 않는. DTI, DSR, 뭐 3단계 DSR 네,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상당히 좀 이렇게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겠으나 이게 제도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다. 이게 그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보아도 틀리지 않을 텐데 어떤 의미에서는 장려해요. 다주택자를 그럼 오히려 장려한다는 거예요? 다주택을 장려한다라고 가면 그건 좀 너무 멀리 나가는 걸 아니, 근데 수도 부동산 있겠지만 투자자면은 또 다주택자가 될 거 아니에요. 살 집은 하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보면 좀 말이 되겠죠. 예. 이 근로활동을 하는 연령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 열심히 일해서 당신들이 번 돈 다 소비하고 그런 데 쓰지 말고 은퇴를 위해 잘 준비하세요라는 것이 자산으로 갖고 있어라. 그렇죠. 그게 이제 국가 어떤 인트레스트라는 면에 있어서도 맞잖아요. 개개인들이 아하. 준비를 하는 것은. 네. 그러니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그 뭐 IRA다, 뭐 401k다 뭐 이런 것들을 장려하듯이 부동산도 결국은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임대 소득을 얻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제반 이 세법들이 이 과세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을 만드는 것이고. 존청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세계의 그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거. 이게 뭐 기업들 공장 짓고 제조업 투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일반 개인들도 와서 부동산을 사도록 하고 하는 거라. 네, 또 대한민국도 사실은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전 세계 부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도록 비교해 보자면 좀 어떠세요? 이제 체감하시기. 그러니까 미국이 외국인들의 투자를 이렇게 막 앞장서서 아 오세요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아 이런 걸까요? 미국 우선주의에서 미국 우선주의의 뜻이 미국인들에 대한 우선주의라기보다는 네.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그 대상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와서 하면 미국에 와서 경제활동을 동일하게 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 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뭐 예전에는 뭐 멕시코나 이런 데 공장을 두고 네네. 미국에 이제 납품하고 그 납품을 하고 이런 구조였다면 네. 이제 미국에서 직접 생산을 하는 것을 혜택을 주겠다. 그 들어와라. 말하자면 그런 것들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다라는 거, 국내 주택을 취득한다라는 게 조금 이제 예민하더라고요. 예전보다 더 예민해진 거. 왜냐면 외국인에 의해서 집값이 오를까봐. 특히 어떤 대출 규제 같은 게 우리나라는 되게 촘촘하게 있는데 외국인은 그걸 또 빠져나가니까 얼마 전에 서울을 비롯한 몇 개 도시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묻고 뭐 이런 것도 발표가 나왔거든요. 미국에 계시는 분들 시각에서 봤을 때 예. 한국이 외국인의 주택 구매에 대해서 좀 허들을 높이는 거, 아 이게 필요할까요? 좀 어떻게 보이세요? 뭐 불가항력일 수 있겠죠. 이 미국의 그 입장과 한국의 입장은 뭐 단순히 미국은 이러는데 한국은 왜 이러냐라고 얘기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나라마다 적어도 그렇죠.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민자의 나라고 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뭐 그렇지 않다 해도 어쨌거나 그게 국가의 어떤 에너지의 근원이 되니 그런 것들을 마다하는 문화는 없는 거고요. 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총 변호사님이 활동하시는 것처럼 미국 투자, 그것도 이제 뭐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아예 이제 노후까지도 보내는 거에 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죠. 외국인의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 물론 미국 내에서도 좀 추가의 이 법적인 규정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뭐 내국인이라고 하면 뭐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제도 내에서 어쨌거나 과세도 되고 할 것이라는 그런 당연한 기대가 있는데 반해 외국 투자자들의 경우는 이걸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팔고 네. 그대로 양도세 안 내고 나가버리면 문제잖아요. 에헤. 그러다 보니 이제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미국 부동산을 그때는 내국인에는 적용되지 않는 추가의 원천징수 규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이 그 예납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강제하는 조건이지
결과적으로 부담하는 세 부담을 더 외국인에게 차별적으로 높게 적용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내에서는 이게 생애, 아까 그 전체 비과세 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을 갖고 있고 양도 차익이 많이 났어도 요거 판돈으로 다른 주택을 다시 사고 하면 계속해서 과세 2년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번 팔고 그냥 나가버리면 안 되니 그때는 과세를 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 우리나라도 외국인 근로자 특례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19% 단일 세율로 매기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네네. 근데 이제 왜 미국에는 진짜 왜 하이테크 인재들, 개발자들, 엄청난 똑똑한 사람들 아니면 부자들 이제 와서 막 살고 그쪽에 취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좀 와야 되는데 이걸로 충분할 거라고는 보세요? 이게 유인책이 될 거라고는 보세요? 물론 이제 세계 최고의 국가에 가서 이제 살려고 하는 거는 뭐 인도 사람이나 뭐 중국 사람이나 비슷하긴 할 텐데 대한민국도 이제 뭐 AI도 세계 탑3 좀 올라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적으로. 그게 그 말씀하신 19%그 과세가 5년인가요? 예, 한시적일 거예요. 예. 5년 이게 뭐 5년? 최장 20년까지는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그런가요? 뭐 조건이 좀 아마 있겠죠. 저희 고객들 중에 네. 실제로 그래서 미국의 이런 그 빅테크 기업에 있으면서 예. 한국으로 스카우트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 저희 같은 경우는 그들은 미국 사람이잖아요. 예.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한국 사람이 되다 보니 그들의 한국에서의 소득이 미국에서도 과세되거든요. 그러니 이것도 역시 저희가 하는 이 크로스 보더 일의 딱 전형적인 사례일 텐데 한국 과세, 미국 과세 이걸 비교해서 최대한 덜 내게 하는 그런 것들을 또 저희가 도와드린단 말이죠. 근데 그때 저도 이 19%를 알고 그럼 당연히 한국에서는 이걸 하는 게 일반 그 소득 기준으로 과세되는 걸로 따라갔다가는 이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그죠. 이게 더 유리하겠다. 이게 꽤 그래도 어트랙티브 하겠다. 매력적인 그게 되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해서 또 그런 하이테크 인력들이 또 우리나라 많이 찾아와야 되는 거고 그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상속 증여세 이게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늘. 왜냐면 이거는 부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높은 세율이 당연히 이제 적용이 되기는 하는데 상속 증여세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기업의 지분을 줄 때 경영권까지 포함이 되면 사실상 60%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주주들이 막 자기네 회사 주가 올라가는 걸 싫어하고 일부러 주가 막 떨어뜨리려고 막 이런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네. 미국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좀 어떨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미국은 이게 같은 자산 규모로 봤을 때 세부담은 비교할 수 없게 낮고요. 아까 그 말씀하신 우리나라 돈을 거의 한 180억, 190억까지는 비과세. 그렇죠. 그게 이제 2배가 되는 거니까 못해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부부로 했을 땐 곱하기 2.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국에도 물론 세대를 뛰어넘는 증여에 대해서 추가 과세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미국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오늘 뭐 그 얘기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이 미국의 여러 그 증여 상속 계획 중에는 이 트러스트를 활용한 방식이 있는데 네. 잘 활용하면 이게 계속해서 대대손손 한 번 증여세 부담하고 나면 상속세 부담하고 나면 그것도 부담이 아니죠. 뭐 300 몇십억까지 부담 안 한 상태로 트러스트에 넣어서 그 다음 때에는 이제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계속 대대손손 이어지는 그런 구조도 사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물려주면은 거의 한 360억, 370억 이상의 비과세가 되는데 네. 이것도 트러스트니까 신탁이라는 상품에 쌓아놓고 주면은 네. 대대손손 상속증여세를 안 내요? 그래서 미국의 애들이 이제 우스갯소리 내지는 이제 뭐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게 예. 쟤는 트러스트 키드다라고 하면 예. 그 트러스트에서 네. 매달 체크가 나와요. 그 가문의 애들한테 스포일 되는 거죠. 수표? 수표. 그러니까 그냥 용돈 얼마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치 채권 이자처럼. 그렇죠. 그러니 이제 뭐 학교나 이런 데서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이제 걔네들이 트러스트 키드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조상이 잘 만나서 조상이 뭔가 물려준 게 있어서 그 신탁에서 때 되면은 그 이자 같은 게 나오는 그렇죠. 본인들이 그걸로 디스트리뷰에서 받는 거죠. 먹고 살 수 있는. 그렇죠. 그건 또 이제 자산이 엄청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한데 물론 그렇게 트러스트 키드라고 하는 게 그냥 연의 자산 수준으로 계속해서 대대손손 이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 구조 자체는 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니까. 그러면 그 구조 자체는 미국민이 거의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에서 사실상 거의 뭐 한 400억 이상을 상속증여하는 사람 아니면 사실상 상속증여세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넘는 사람들의 경우도 얘기한 것처럼 잘
구조화 작업을 하면 이런 거죠. 실제 내가 400억이에요. 예. 그럼 400억보다 내가 자산이 더 많아요. 예. 근데 물론 이게 400억 하니까 좀 감이 안 좀 오지만 비현실적이긴 해요.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이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게 400억이 된 게 오래된 건 아니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초반만 해도 20억, 30억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늘어난 어, 건데 어. 아무튼 이걸 내 재산이 그보다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도 이걸 말하자면 압축해가지고 세금 안 나오고 그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그런 또 합법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 물론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기본 공제가 20억, 30억 뭐 그렇게 다른 나라는 큰 차이는 없었는데 왜 상속증여 어떤 뭐 기본 공제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상속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써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막 부자 감세다 이런 막 비판은 없을까요? 이게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그런 얘기일 수도 있을 텐데 네. 이게 미국에서 왜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저항이 없을까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미국 문화 자체가 예.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큰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그런 증여 상속세에 있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 해도 그리고 또 그거로부터 어떤 그 혜택을 받는 소수의 집단이 있다 해도 내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물론 또 미국에서도 이게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있겠죠. 사람들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누가 더 정치적인 파워를 갖느냐에 따라 달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이제 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에 따라서 조금씩의 이제 논쟁도 있고 철학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도 법이 BBB 액트가 통과될 때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업이 그거다 보니까 관심 있게 봤는데 아마도 공화당에서 이거를 버리는 카드로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네. 뭐냐면 감세 법안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증여 상속세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지 표에는 그다지 왜냐면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게 유의미한 거니까 아하. 이걸 그냥 포기하더라도 표에서 손해를 볼 일은 별로 없을 테니 이거는 이 일몰 규정이 적용이 돼서 다시 낮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그러진 않았던 거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상속증여세 비과세가 뭐 줄어들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원래는 줄어드는 게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더 강력하게. 그렇죠. 25년 도까지 일몰. 이와 관련된 법이 추가로 정해지지 않으면 과거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절반이었어. 그러면 이제 부자들이 더 이제 상속증여세 많이 낼 뻔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바빴던 게 어. 이제 25년 이전에 한 22, 23, 24, 25 이때 이미 그게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소급 적용은 또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룸이 컸을 때 예. 그때 뭔가를 빨리 해서 증여를 진행하자라는 그런 또 플래닝 방안들이 많이 다뤄졌었죠. 미국에서도 또 법이 어떻게 언제 바뀔지 모르니 또 대비하고 또 이런 움직임이 많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고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고 또 한국에서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도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언을 아까 그 신탁 트러스트 말씀해 주신 게 리빙 트러스트 이런 거. 신탁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예. 한국도 지금 보니까 저도 이제 한국 신탁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그냥 한국에는 그냥 한 종류의 신탁만 있나 보다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들어가 보니 복잡한 게 여러 있더라고요. 이제 좀 다양해지고 있어요. 예, 다양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이 신탁도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신탁이 있고 네. 다른 하나는 취소할 수 없는 신탁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 리빙 트러스트는 가장 대표적인 모든 미국의 가정에서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의 취소 가능 신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좀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미국에서 상속증여세 내면 바보처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상속증여세를 내면 바보.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이 일단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세금을 낸다면, 물론이죠. 그건 그런 너무 거고요. 거액자산, 초거액자산가들 말고. 그 리빙 트러스트는 세금을 줄여준다기보다는 미국에는 이게 이 한 명이 세상을 떠나면 네. 그 사람의 어떤 자산을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상속하는 데 있어서 법원의 어떤 관리 감독이 굉장히 한국보다 훨씬 더 심하거든요. 그걸 이제 프로베이트라고 부르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상속에 대비해서 유언장을 심지어 만든다 해도 예. 그러한 프로베이트를 거쳐야만 해요.
유언장이 있어도요? 유언장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그 유언장이 정말 그 망자의 뜻에 따라 제대로 만들어진 게 맞냐부터 시작해서 검증하는 절차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는데 트러스트에 옮겨진 자산은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혜택이 금융사랑 있어요. 약속을 해놓은 거니 내가 사전에 나 죽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쇼라고 아. 설정을 해놔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얘기는 네. 이게 제가 딴 얘기를 막 하게 돼버리는데 네. 원래 트러스트는 금융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금융사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네. 이 금융사에서 이 신탁을 이제 프로모션 하다 보니까 예, 예, 예. 이게 마치 하나의 금융상품처럼 간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건 아니고 원래는 신탁이라는 거는 그냥 페이퍼 컴퍼니인데 음. 내가 위탁을 하고 네. 그쵸, 그랜토 이제 돈을 넣고 그리고 이걸 관리해주는 관리자로서 이제 수탁자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트러스티인 거고 네. 수탁자는 위탁자가 맡긴 돈을 잘 관리해서 음. 베네피셔리한테 수혜자한테 잘 주는 게 이제 트러스트의 약속인 역할. 건데 네. 이제 한국은 제가 생각을 해보면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수탁자의 역할을 하다 보니 이게 마치 고객에게 트러스트에 맡기시면 저희가 이렇게 잘해드립니다라는 하나의 상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금융상품이 된 건데 그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서류상의 계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이 서류상의 계약에 따라 뭐 회사라고 치죠. 회사가 소유한 게 되다 보니 내가 그랜토로서 그러니까 설립자로서 세상을 떠나더라도 어차피 이건 내 재산이 아니라 트러스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의 사망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컨셉인데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왜냐면 중요한 게 또 네. 그 자산가 분들은 나중에 그 사후에 네. 남은 그 유산 때문에 자식들 엄청 싸우지 않습니까? 막 소송 가고. 그러니까 제가 봤던 어떤 케이스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형제 사이에 100원 때문에 소송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존심. 그 자존심이죠. 그건 감정이죠. 감정 싸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해 놓기 위해서 그럼요. 유언장을 남기는데 또 이게 뭐 유언장 가지고 뭐 그 금지단자 뭐 이렇게 그 치매 같은 거 걸리셨을 때 쓴 거다. 이거는 뭐 무효다. 또 소송 가고.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그냥 트러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노력 맞습니다.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트러스트가 결국 제공하는 혜택은 그와 같은 복잡다단한 그런 상황들을 미연에 막아주는 거니까 미국에서도 그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어요.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분들 또 계시단 말이죠. 예. 그런 분들이 뭐 별일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당연히 뭐 별일 없겠으나 그냥 투자하고 그 실제 그 자산 소유를 트러스트가 아닌 개인이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 뭐 별다른 생각 당연히 할 수가 없죠. 투자를 했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건 뭐 어디 뭐 비즈니스 인트레스트에 투자를 하건 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 자산을 이제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 프로베이트라는 게 굉장히 시간과 돈과 정말 이게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조차.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한국의 어떤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제 소개받은 여러 그런 건들을 하다 보면 그런 프로베이트를 저희가 대행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몇 년 걸리고 비용도 비용이고 그 기간 동안에 자산 프로베이트라고 하면 그 유언에 따른 집행 이런 거예요? 그 간단하게는 법원이 이 주체가 돼서 예. 돌아가신 분의 자산을 상속해주는 그런 전체 과정을 말하는 거죠. 전체 과정을. 그러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더 가져가려고 또 싸울 테고. 그거까지 논하지 않더라도 그냥 아주 일반적인 가정의 절차만 경우라 해도. 절차만으로도 예, 그렇다 보니 보통은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도 제가 이제 그래서 항상 그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얘기할 때 트러스트를 꼭 만들어서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요. 미리미리 해두시라. 네. 근데 또 어르신들에 따라서 이제 자산이 많으신 분들도 이거 미리 안 해놓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왠지 자기 걸 다 먼저 주게 되면 뭐 힘이 빠질 것 같고 막 이런 분들도. 그래서 인식을 또 바꿔야 될 필요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맞는데 이제 트러스트의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으니 예. 내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트러스트는 아하. 그 대상은 아니고요. 아하. 근데 오히려 이제 취소하지 못하는 트러스트는 혹시라도 내가 힘이 빠지는 거 아니냐. 쟤네들 애들 내가 주는 건 좋은데 얘네들 버릇 나빠지고 스포일 되는 거 아니냐. 집에 안 찾아온다. 그렇죠. 재산 다 주고 나면 근데 집에 안 진짜로 온다. 그런 경우 있어요. 또는 이것도 네. 있어요. 내가 내 애한테 주는 거는 좋은데 예. 배우자가 있단 말이에요. 아. 며느리가 있고 사위가 있으면 거의 어르신들이랑 얘기를 하면 100이면 100. 내가 믿는데 그래도 또 일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사람 생각 비슷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아. 뭐 그렇습니다. 트러스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유언장도 그렇지만
당장 나에게 있어서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어. 생각하기도 싫고 꺼려지고 뭐 이런 것도 배경이 되겠죠. 근데 이게 또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우리 그 국외 전출세 네. 이야기를 했고 미국에도 이제 국적 포기세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미국 자산 투자 혹은 투자 이민 갈 때도 그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이라는 게 있고 우리 또 그런 이야기도 좀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투자가 정답입니다라고 하면 좀 과언이기는 할 텐데 사람들이 또 선호하는 이유를 따져보자면 좀 어떨까요? 지금 말씀은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음, 한국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이걸 보수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내가 아예 미국 사람이 되거나 한국에서 떠나면 말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인 상황에서라면 어차피 해외에서 용을 쓰는 그런 재주가 있어서 과세를 피한다 해도 한국의 세법은 결국 월드와이드 인컴 텍스거든요. 어디에서 네가 돈을 벌건 한국이 최종적으로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대전제로 놓고 보면 해외에서의 절세 플래닝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라는 얘기거든요. 네. 당연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한국에서의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그런 것들을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특히 미국 투자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제가 이제 그걸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이 미국에서의 오늘 그 말씀을 많이 드리진 않았지만 여러 절세 방안 중에 과세를 이연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세를 이연한다라는 게 혹자들은 어차피 조삼모사 아니냐. 언젠간 내야 되는 뭐 거 아니야? 어차피 내는 건데 지금 100불 내건 네. 나중에 뭐 100불 내건 무슨 상관이야? 라고 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아니거든요. 진짜 아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세금을 한국에서도 100불을 내가 지금 내는 것과 미래 30년 뒤에 낸다라고 하면 네. 이게 지금 안 내고 미래에 낸다는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그 100불을 국가로부터 무이자로 대출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돈 30년 뒤에 내가 내면 되는 거니까. 아하. 그렇게 보면 이해가 좀 되는 거죠. 아하. 이게 이월하는 것도 충분히 그 자체로 유의미하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정말 아주 투명한 그런 상황에서는 급여 생활자나 그 자영업자나 또는 뭐 비즈니스 오너가 됐건 결국 과세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데 뭐 네. 급여 생활자들은 유리지갑이고 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지만 사업을 하면 작은 사업체라 해도 뭔가 좀 유연하게 네.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업하는 사람도 정말 엄격하게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둘은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여야 할 텐데 네.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좀 더 뭐 이게 불법적인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합법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더 해석을 나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미국 투자라는 것도 사실 미국 법인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업체, 부동산, 비즈니스 이런 데 투자를 함으로써 그런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또 부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거기서의 효용이라는 게 여전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해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찌됐건 나중에 해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아예.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그때는 한국의 비거주자가 합법적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한국에서 계속해서 거주자 상황일 거라는 그런 가정으로 미국 투자나 이런 거를 안 하면 그때 돼서는 뭐 후회도 늦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부터 보내놓고 나중에 내 몸까지 갈지는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런 어떤 가능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 그것도 고려의 대상일 것이고 아니면 내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 중에 자식이 아이들 또는 뭐 이런 공부하러 할 갈 수 수도 있는 있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뭐 그런 제도의 혜택보다도 미국이니까 서두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얘기했었던 것처럼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는 시장으로서의 매력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여전히 한국에 있는 그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이걸 그렇게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되고 엄청난 거죠. 근데 그거 왜 트럼프 시대 되면서 막 이민자들 막 단속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한국에 왔다 갔네 아니면 이제 해외 어느 나라 왔다가 들어갔다고 해서 막 입국 절차 복잡해지고
아니면 내가 살던 미국인데 들어가는데도 막 갑자기 입국 거부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생긴다면서요.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로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변에도 그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제가 소식을 접하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 출장 오는 그런 사람들한테 더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 이건 뭐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뭐라고 하죠? 급한 불은 피해간다고 하나요? 뭐 그런 대비는 필요하겠죠. 그러게요. 해서 요거는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도 생각을 하실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 자산관리 성공 전략 이 책을 바탕으로도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기 진짜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디테일하긴 한데 그래도 어. 최대한 이렇게 어려운 말 안 쓰고 이게 읽힐 수 있는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는 사실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미국 교포들, 미국 교민들 제가 이제 하는 그 일들이 그렇다 보니 미국에 이미 있어서 거기서 하는 또 거니까.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한 3장의 그 세 번째 장이 네.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 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이민으로 오신 분들 또는 미국으로 이주를 꾀하는 그런 분들에게 적용되는 미국 법상의 저세 플래닝에 대한 그런 얘기를. 그래서 오늘은 미국 변호사 존청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해봤고요. JCN 컴퍼니 대표이신 존청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